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94편 한양천도 그리고 개경환도. 기구하게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돼서 도망자 신세가 됐던 김종연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이성계의 대응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성계는 자기 휘하의 소장 관리들이 누군가를 탄핵할 때 그것을 짐짓 말리는 제스처를 취했다가 막상 그 대상이 숙청당할 상황에 이르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곤 했었죠. 이성계의 이러한 처신은 김종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도마 위에 오른 심덕부의 경우에도 드러납니다. 주상전하, 조유는 심덕부의 조카이옵니다. 조유를 신문하면 심덕부가 곤란지경을 당할지 모르옵니다. 저희 이성계는 심시중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나라를 받들어 싸웁니다. 또한 저는 본래 누구를 시기하거나 의심할 생각을 품어본 적이 결코 없사옵니다. 하오니 조유를 신문하지 말고 석방하시옵소서. 심시중과 저 우리 두 신하가 시종토록 나라와 주상전하를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성계의 이러한 발언은 짐짓 겉으로는 심덕부를 걱정하고 그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심덕부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스스로 혐의를 벗기 위해 제 발로 걸어서 순군옥에 갇히고는 국문을 받겠다고 나서게 되죠. 그래서 무죄 방면이 되는가 했는데 사헌부에서는 결국 심덕부의 조카 조유를 신문했고, 전하, 심덕부의 죄를 엄히 다스리시옵소서. 심덕부를 엄히 다스리시옵소서. 다시 대간들이 그를 탄핵하고 나섭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헌부에서 심덕부를 탄핵하고 드디어 조원 등 5명을 옥에 가두었다. 조유를 목매어 죽이고 가산을 정몰하였으며 조원 등은 곤장을 쳐서 귀양 보냈다. 대간이 날마다 대궐문에 엎드려 김종연과 관련된 무리를 논핵하자 왕은 지용기를 삼척으로, 박위를 풍주로, 정의계를 안변으로, 윤사덕을 회양으로, 이빈을 안엽으로 귀양 보냈다. 또한 심덕부를 탄핵하여 토산으로 귀양 보내고. 그렇다면 애당초에 심덕부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이성계는 왜 대간들의 공세에 밀려서 심덕부가 유배형을 받게 되는 이 상황을 짐짓 나몰라라 하고 지켜보고만 있었을까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와 동아대 김광철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성계는 국문을 자청했던 심덕부가 탄핵을 받고 결국 귀양 가게 되는데 거기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랬는지가 대단히 궁금해지는데, 실제로 국문 과정에서 심덕부의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가지고 이성계도 심덕부의 충성심에 의심을 품고 그냥 처벌을 받는 것을 그냥 묵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심덕부에 대한 대간 세력의 공격이 예상외로 강해서 잠시 김을 빼는 차원에서 심덕부가 처벌을 받는 상황까지는 그냥 용인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당시 일종의 세력 다툼의 정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조유를 공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심덕부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무고에 가까운 것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간들이 이제 심덕부 처벌을 이제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이제 이성계는 심덕부를 이제 구원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성계를 비롯해서 주도적인 인물들의 입장도 심덕부 구원 쪽보다도 심덕부를 포함한 이런 무장 세력들을 일정하게 통제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결과로 봅니다. 이성계가 특별히 심덕부를 겨냥해서 숙청하려 했다기보다는 그 사건을 빌미 삼아서 심덕부를 포함한 반이성계파의 무장 세력을 제거하는 성과를 노렸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잠시 경연장으로 가보기로 할까요?
전하, 오늘은 서경의 무일편에 나오는 해선 환과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그리하라. 경연에서 공양왕을 상대로 경서를 강독하는 이 사람은 유배구라는 학자이고, 무일편에 나온다는 이 해선 환과란 호라비와 과부 등 굶주리고 불쌍한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푼다. 대충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잠시 경연에서 오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자고로 호라비와 호로미는 의지할 곳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궁한 백성이옵니다. 그리하여 옛날의 성인은 언제나 이러한 것을 염려하였사옵니다. 그야, 백성을 아끼는 군주라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지금 윤수태라는 사람이 있사온데 나이가 96이옵니다. 하운데 그 아들이 69이나 되는 관계로 아비를 봉양할 수 없는 처지이옵니다. 다만 여종 하나가 있어서 물건을 팔아다가 아침과 저녁 끼니를 잇고 있사옵니다. 그에게 쌀을 하사하시옵소서. 그리 좋지 하겠다. 헌데 96이 될 때까지 장수한 것을 보니 그 윤수태란 사람이 마음으로 지켜온 신조가 있을 것 아니겠는가? 그렇사옵니다. 언젠가 윤수태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그는 나이 30이 채 되지 못했을 때 병에 걸려 왼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천마산의 한 사찰에 가서 약사 앞에서 맹세를 했다 하옵니다. 그자가 약사 열애 앞에서 무슨 맹세를 했다 하던가? 병을 고쳐주면 불전을 지어준다고 맹세했는데 꿈이 깨고 나니 병이 감쪽같이 나았다 하옵니다. 호호, 그런 일이... 그리하여 윤수태는 맹세한 대로 불전을 짓고 삼매 참법석을 차려서 낙성식을 하였더니 이렇게 장수하였다 하옵니다. 그렇지. 과인도 일찍이 왕비가 병이 났을 때 약사법석을 차린 일이 있었다. 그랬사옵니까? 그날 밤 과인의 꿈에 한 승려가 나타나더니 왕비의 병이 나았다. 이런데도 어찌 부처를 허망하다 하겠는가? 육아에서도 부처를 극단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임금이 부처를 믿고서 정사를 게을리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옵니다. 공양왕과 유배구의 대화를 통해서 당대 고려의 왕실과 유학자가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합니다. 유배구는 이제 유학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요. 무일편, 이제 서경의 편명입니다. 서경 무일편을 이제 강론하는 과정에서 나눴던 대화인데, 유배구의 이와 같은 발언을 보면 유배구는 불교의 파단도 있지만 일정하게 이제 인정할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발언으로 보여서 소위 이제 불교 배척보다는 유불 공존론이라고 할까, 병존론의 입장에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와 같은 입장은 뭐 공민왕대나 우왕대의 이제 관료들, 학자들 사이에 많이 이제 가졌던 그런 입장들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전과는 달리 유교와 불교가 매끄럽게 공존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죠. 불교계에 대한 비판이 세를 얻어가던 상황이었다고 할까요? 물론 당시 불교계에 대한 비판은 사찰의 토지 점유 문제라든지 승려들의 일탈 행위들이 주를 이뤘는데요. 당시 이제 불교계를 비판하고 있던 것은 유자들뿐만은 아니었고 일반민들도 사찰에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다른 권세가들이 백성들을 뜯어먹는 것 못지않게 또 물론 일부 사찰들이었을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폐해를 자꾸 발생시키고 있다 보니 뭐 유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시각도 그렇게 고운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유자들의 경우는 이제 불교계를 비판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반불교적 정책으로 이어지니까. 근데 그 관료 세력들 중에서도 온건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불교의 어떤 메리트나 효용까지 의심하지는 않고 그 경제적인 폐해만 지적을 했는데 반해서
급진적인 입장 쪽에서는 일부 급진적인 사고를 가진 쪽에서는 불교의 교리 자체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불교는 내세를 전제로 하는 허황된 종교일 뿐이고 현세를 운영하고 개혁을 해나가는 데 효용이 있는 성리학만이 진정한 학문이다. 이런 주장이죠. 불교를 배척해야 한다는 본격적인 척불론은 다음 해인 공양왕 3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됩니다. 척불론은 결국 조선건국 과정이 하나의 사상 투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척불론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상황에서는 성리학을 학문적 기반으로 했던 관료들이 불교를 비판하면서도 주로는 이제 왕실의 지나친 불교 행사라든가 또는 승려들의 일탈행위, 사원에서의 식리 사업들, 양조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원이 갖는 패단들을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조선 건국 세력의 불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다음 해인 공양왕 3년 정도에 이 정도전 등이 본격적으로 척불론을 제기하는 대목을 탐색할 때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양왕 2년 11월 초의 고려사 세가편을 보면 이런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헌부에서 이렇게 아뢰었다. 전하, 지금 서울과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은 이미 영삼사 이성계로 하여금 모두 통솔하게 하시지 않았사옵니까? 하오니 여러 원수들의 인장을 모두 회수하시옵소서. 그러자 왕이 이 말을 좇았다. 자, 이 조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상황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계가 글을 올려 사직을 청했다. 그러자 왕이 눈물을 흘리며 허가하지 않았으며 이성계 역시 눈물을 흘리며 사은하였다. 공양왕은 이성계를 중서문화성의 최고 관직인 시중에 임명하려고 했는데 이성계는 시중직을 사양하면서 사직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인 11월 6일에 공양왕은 다음과 같은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성계를 영삼사사에 임명할 것이며 정몽주를 수문화 시중에 임명할 것이다. 지용기를 판삼사사로, 백응염과 설장수, 그리고 조준을 문화찬성사로 임명할 것이다. 영삼사사는 재상이 겸직하는 3사의 최고관직입니다. 이러한 높은 벼슬을 줬는데도 이성계는 무엇이 불만이었는지 사직의 뜻을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김광철 교수는 이때 공양왕이 정몽주를 중서문화성의 종 1품 벼슬인 수문화시중에 임명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성계를 비롯한 신앙조 개창 세력이 이제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왕조를 유지하는 세력들이 그에 맞서서 나름대로 방어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었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양왕 2년 11월 6일입니다. 이 6일에 이성계를 이제 시중으로 임명하려고 했으나 사양했기 때문에 영삼사사의 지위를 이제 부여하고 또 정몽주를 수문화시중에 임명하고 있습니다. 공양왕과 함께 기존의 고려 왕조를 유지하려는 세력의 중심 인물인 정몽주를 수문화시중에 임명한 것을 두고 이 이성계는 자신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공양왕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었겠죠. 그래서 측근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겠죠. 이성계에게 문화시중을 주겠다 했는데도 받지 않겠다 해서 정군을 모두 통솔할 수 있는 영삼사사로 임명했는데도 아직 마뜩치 않아 하니 대체 어찌하라는 것인가? 전하, 이성계의 불만은 문화시중이나 영삼사사라는 벼슬이 싫어서가 아니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성계는 정몽주를 수문화시중에 임명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하면 과인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대신이 정몽주인데 지금에 와서 그의 관등을 더 낮추라는 말인가? 전하, 이성계나 정몽주에 부여한 관직을 그대로 두면서 이성계를 설득할
방책이 있사옵니다. 그 방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해보라. 중앙과 지방의 모든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인장을 회수하도록 어명을 내리시옵소서. 군부대의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인장을 회수함으로써 이성계로 하여금 모름지기 자신이 모든 병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렸다. 그러하옵니다. 11월 6일의 조치는 정몽주의 지위가 강화되면서 이성계가 좀 견제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국면 속에서 13일에 이성계의 이제 군권을 집중시키도록 한 것은 이런 그 정몽주의 위상이 이제 강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수당조 개창 세력들의 어떤 이제 활동이 이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이제 30일에 가서 이제 문화시중으로 임명되는 것은 이 김종인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하고 이제 맞물려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성계 세력이 전국을 압도하는 지위를 상징해주는 그런 조치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직을 받지 않고 사직을 하겠다고 물러나버린 이성계에게 전군을 통솔할 수 있는 영삼사사라는 지위를 이미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몽주를 의식해서 계속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공양왕은 원수들의 인장을 모두 회수해버림으로써 군권을 이성계 1인 통솔하에 몰아준 것이다. 김광철 교수의 분석이 그러합니다. 이제 얼마 뒤에 공양왕은 이성계를 다시 문화시중에 임명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성계가 명실공히 제1의 권력자가 되는 셈이죠. 조민수와 군권을 분담하고 있는 단계에서 중앙의 군권은 물론이고 그 지방에 배치되어 있던 여러 부대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솔권까지 모두 이제 이성계의 휘하로 수렴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성계 일파가 원래부터 무장 세력으로서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지만 이때 행정적으로도 최대의 군사 세력임을 공인받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문화시중으로 임명된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부의 수반이 된 것이니까 결국은 명실공히 2인자가 된 셈인데 공양왕은 사실상 힘이 없었으니까 1인자가 되게 된 것이죠. 이 무렵 명나라의 연경에 가 있던 안숙로가 돌아옵니다. 신 어명 받들고 연경에 갔다가 돌아왔사옵니다. 고생이 많았다. 그런데 연왕은 만났느냐? 연왕을 만나지는 못하였사오나 연왕이 보낸 답서는 받아가지고 왔사옵니다. 자, 잠깐. 여기에 나오는 연경은 옛 연나라의 수도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인데요. 지금의 북경입니다. 원나라 때에는 그곳에 수도를 두고 대도라고 불렀죠. 또한 연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명나라 황실로부터 요동 지역을 분봉받아 다스리던 제후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연왕은 당시 명나라 황제였던 주원장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가 바로 나중에 명나라의 제3대 황제로 등극하게 되죠. 이 연왕이 바로 이제 이후 1402년에 즉위하는 영락제입니다.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인데 첫 번째 황제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홍무제 주원장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황제는 그 주원장의 아들의 맏아들, 그러니까 손자 검문제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나이가 어려서 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정치 세력들이 이제 암투를 벌이게 되는 결과를 나왔고 결국 14세기 말에 이제 영락제가 검문제를 내쫓고 황제가 되게 되는데 사실 이건 지금 1390년대 초 얘기니까 이 영락제가 즉위를 하게 아직은 주원장이 살아있을 때니까 영락제 즉위까지는 10년 넘게 남아있는 상황이고 다만 주원장의 넷째 아들이었을 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왕의 위상이라든가 개인적 능력, 그다음에 황실내의 위상, 그다음에 향후의 어떤 전망 같은 것이 다른 인물들을 능가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국왕인 공양왕이 안숙로라는 사람을 명나라 황제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황제의 넷째 아들이 분봉받아 다스리고 있던 북경에 사신으로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연경에 가서
연왕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연왕의 답서는 가지고 왔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곳의 연왕이 저희가 가지고 간 예물은 받았사오나 신하를 공식으로 접견하는 것은 사양하겠다 하였사옵니다. 어디 연왕이 보냈다는 답서를 가지고 오도록 하라. 예, 전하. 여기 있사옵니다. 어디 뭐라 썼는지 보도록 하자. 고려 국왕인 당신이 사신을 보내 예물을 보내왔으나 어찌 감히 쉽사리 받을 수 있겠소. 옛 사람이 말하기를 신하가 외국과 교제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소. 허나 이를 물리치면 그대의 뜻을 곤란하게 할 터이므로 물품은 받기로 하되 사신은 돌려보내는 바이오. 삼가 글로써 부황에게 사만의 뜻을 아뢰고 황명이 있으면 회보할 것이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지요. 연왕 자신은 명나라 황제의 신하이기 때문에 감히 황제의 허락 없이 국가 간의 외교 격식을 갖춰서 고려의 사신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예물만 받고 사신은 되돌려 보낸다. 나중에 아버지인 명나라 태조 주원장에게 고려에서 사신을 보낸 뜻을 보고한 뒤에 황제의 명이 있으면 그때 회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고려에서는 왜 명나라 황제와는 별개로 북경에 있던 주원장의 아들에게 사신을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명나라의 수도는 난징, 즉 남경이었는데요. 연왕이라고 불리는 넷째 아들이 관장하고 있는 지역이 고려에서 가까운 요동 지역이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상황 말고도 연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정치적 역량을 고려 조정에서도 익히 알고 있었겠죠. 전하, 지금 명나라 황실에서 요동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제후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옵니까? 명나라 태조의 삼남인지 사남인지 그렇단 얘기는 들었느니라. 연왕은 명태조의 넷째 아들이옵니다. 하오나 명나라 황실에서는 가장 유력한 황위 계승자로 알려지고 있사옵니다. 황제의 넷째 아들인데 가장 유력한 황위 계승 후보라 하였는가? 그러하옵니다. 이 기회에 우리 고려에서도 연경에 사람을 보내서 연왕과 교분을 맺어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옵니다. 더구나 그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이 요동 지역인 바에 미리 친선을 도모하는 것도 손해될 것 없을 것이다. 전하, 사신을 보내시옵소서. 그리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고려와 명나라 황실과의 관계 역시 개선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공양왕은 안숙로를 연경의 사신으로 파견했던 것인데요. 예상과는 달리 연왕은 처신을 대단히 신중하게 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고려 정부에서도 차기 황제감으로 예상을 하고 미리 이제 어떤 연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다만 이 시기에 연왕은 처신을 대단히 조심해서 하고 있었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야사처럼 전해들은 얘기지만 특히 이제 자기 조카인 건문제가 즉위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도발을 할지도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하고 영락제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할 정도로, 이때 예물만 받고 사신 돌려보낸다, 신하가 외국과 교제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도 자기는 이 상황에서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행보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고려에도 명확히 해두고 또 명황실에게도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에 연왕이 고려의 사신을 공식적으로 맞이했다면 명나라 황실로부터 주제넘은 처신을 한 것으로 비춰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몸가짐을 미리 조심한다는 차원에서 고려 사신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는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태조인 주원장, 즉 홍무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은 주원장의 손자인 건무제다. 맏아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손자가 황위를 계승하여 명나라 제2대 황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넷째 아들인 바로 그 연왕이
이른바 정난의 변을 일으켜서 군사를 몰고 남하하여 당시 난징에 있던 어린 조카와 고륙상쟁을 벌인 끝에 결국 황위를 차지한다. 그가 바로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인 영락제다. 그러니까 당시 고려 조정에서 요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연왕에게 접근한 것은 미래를 내다본 외교 전략이긴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도망 다니던 김종연이 붙잡혀서 결국에는 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김종연은 두 번째로 탈옥해서 도망 다니는 중에 이방춘이란 사람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고려사 자료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성계는 본래 성품이 인자한데 다만 정몽주, 설장수, 조준, 정도전 등에게 꼬임을 당해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개경으로 가서 사람들과 모의하여 이성계와 정몽주만 해치운다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기록이 사실이라면 김종연이 자구책으로 이성계를 죽이려고 했던 건 역시 사실이겠죠. 그러나 애당초 윤희 이초 사건에 대해서는 그저 자신의 이름이 그 명단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쳤을 뿐이라고 항변했던 점으로 미루어서 윤희 이초 사건 그 자체에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윤희 이초의 호소가 명조정에 제출되었다는 것이 조반을 통해서 사실이었든 아니었든 고려 조정에 전해지게 되자 이제 윤희 이초의 당을 처벌하자는 그 주장들이 고려 정부 여기저기서 마구 분출을 하게 되는데, 김종연은 이제 윤희 이초의 그러한 도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루머가 돌았던 사람입니다.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사람이 김종연에게 네 이름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너 위험하다라고 귀띔을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김종연은 도망을 치게 되는데 결국 이후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공양왕 2년 12월 공양왕으로부터 문화시중의 직을 제수받은 이성계가 또다시 사직상소를 올립니다. 주상전하, 덕을 헤아려서 자기를 주는 것은 임금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이옵니다. 그러나 임금의 청해가 있다 해도 공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 신하로서의 도리에 부합할 것이옵니다. 만일 명예의 눈이 어두워 출세하기만을 서두르면 화를 앞당기고 원망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옵니다. 하물며 우리 조정에서 시중의 직책은 실로 주나라 왕가의 총재벼슬에 해당하므로 난국의 전나라를 바로잡고 음양에 고르지 못한 것을 조절하는 벼슬이옵니다. 그런데 신은 국량이 좁고 학문이 천박하옵니다. 또한 금년 봄에는 윤희와 이초가 중국으로 도망하여 슬며시 황제를 우롱하여 명나라의 병력을 동원하도록 청하였으며 우리 고려의 사직을 바꾸려고 기도하였사옵니다. 여기에서 김종연이 그 주모자인 바 제발이 절에서 도망쳐버렸던 것이옵니다. 이것은 왕실의 운명에 관계되는 것이며 제 자신의 이해에 상관되는 것은 아니었사옵니다. 그런데 범인을 감추고 또 고의로 놓아주는 사고가 있었으니 이것은 반역조당이 배후에서 은근히 공모한 것이지만은 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칠 때 황송하기 그지없사옵니다. 하온데 이번에 신에게 시중을 제수하시니 몸들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저의 지극한 성의를 양해하시고 저의 중책을 면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신 이성계는 삼가 어진 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여 주어서 무능한 자가 벼슬자리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비난을 남기지 않고 노년을 집에서 보내려 하옵니다.
물론 벼슬자리를 다 내려놓고 집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말은 본심이 아니겠죠. 그런데 공양왕이 제수한 시중직을 받지 않겠다고 사양하면서 이성계가 제시한 이유가 눈길을 끕니다. 윤희 이초 사건은 이성계 자신도 책임이 있으며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시중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내용이죠. 이강한 교수의 얘기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윤희 이초가 제기했던 혐의 자체가 이성계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실 인사도 아니라 종실의 인척에 불과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왕에 앉혔다는 식으로 공양왕이 직접적인 그런 모멸감의 피해자일 것 같지만 사실 이성계가 더 큰 모멸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식의 스캔들이 난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시중을 주신다는 것은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꼭 받아야 되겠다는 우회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죠. 일단 먼저 사용을 하다못해 3번은 하고 받는 게 관례니까요. 그런데 김광철 교수는 이성계가 정치적인 제스처로서 사직을 하면서 상소문에 담은 내용을 보면 공양왕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성계의 상소문에 대해서 공양왕이 쓴 답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는 대의를 제창하여 회군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왕족과 여러 신하들과 함께 상의하여 드디어 가짜 왕실을 내쫓고 과인을 추대함으로써 위태롭던 나라의 기초를 다시 안정되게 하였으며 거의 끊어진 국가의 명맥을 다시 있게 하였다. 그 공을 살피고 그 덕을 헤아리며 고금에 빛이 난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우리 왕실을 보좌하고 후대에 그 영예를 누리게 해야 할 것인데, 뜻밖에도 무소인들이 은연중 간악한 모약을 함부로 쓰게 되었다. 이것은 실로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요, 이성계 그대 때문이 아니다. 과인은 깊이 내 자신을 책망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장차 형법에 의하여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 공양왕이 윤희 이초 사건은 이성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왕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희 이초 사건을 이성계 측에서 조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윤희 이초 사건, 김종연 사건까지 포함해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 정당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답으로 공양왕이 이성계가 이제 내 문제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왕실의 문제다라고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왕실의 문제를 처리한 것이 그 이제 올바르게 처리한 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제 책임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윤희 이초 사건 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그 다음 이성계는 윤희 이초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했음을 자책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공양왕이 자신이 책임이라고 하면서 장차 형법에 따라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사건으로 이제 석방된 사람들도 있고 이제 유배되었다가 뒤에 정몽주 등의 활동으로 이제 유배해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직상소를 다시 이제 한 배경 속에는 이초 사건 연루자들을, 윤희 이초 사건 연루자들을 더욱 엄격히 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내면에는 상당히 이제 깔려있는 그런 게 사직 요청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실제 사직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사직 상소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야말로 정치적 제스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전한 답글의 맨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대가 비록 깊이 생각하여 직을 청하였겠으나 과인이 희망하는 바는 그렇지 않다. 머리와 팔다리는
다 몸을 같이 하고 있다. 태산이 닳아서 숫돌 모양으로 되고 황화수가 말라 띠처럼 될지라도 내가 결심한 이 마음을 잊겠는가? 굳이 사양하지 말고 속히 직무를 보라. 사직을 청하였으나 과인은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왕은 중관을 이성계에게 보내서 술과 옷을 주고 간절히 타일렀다. 그러자 이성계는 궁중에 들어가서 사은하고 드디어 그 직에 취임하였다. 결국에 이성계는 사직상소라는 정치적 시위를 벌여서 원하는 바를 다 얻고 나서 슬그머니 시중직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양왕 역시 이성계의 사직상소 속에 감춰져 있는 의도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왜 그렇게 저자세로 일관했을까요? 공양왕은 다시 이성계의 업적을 다시 높게 이제 평가하면서 그의 위상을 좀 이제 강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책임 있으면 자신한테 이제 책임 있다라고 하는 뭐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이성계파가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공양왕이 처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직을 극구 말릴 수밖에 없고 또 사직 제스처를 통해서 뭐 염두에 두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봅니다. 공양왕으로서는 지금 역설적으로 이성계가 모든 걸 하고 자기는 허수아비지만은 공양왕이 적인 국왕으로서나마 이성계한테 뭔가를 내릴 때 이성계가 그것을 하고 받아줘야지 공양왕도 계속 국왕의 자리에 남아있을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성계가 일단 먼저 안 받고 이렇게 공직 사퇴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공양왕의 왕위는 이제 그 시간 제기에 들어가는 거죠. 언제 그러니까 이성계가 공직 사퇴한다는 건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나라를 뒤엎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공양왕으로서는 어떻게든 간에 이성계를 공직에 묶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성계가 정치적 제스처로서 사직상소를 올리지 않고 정말로 공직을 모두 사퇴하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은 곧 나라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공양왕 2년 12월 비운에 장수한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 회군을 단행했던 조민수가 귀양지인 창녕 땅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사실 공양왕은 조민수에게 우왕과 창왕을 적극 옹립했다는 죄목을 씌워서 처벌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수는 왕실을 옹립하려는 주장을 반대하고 창왕을 세움으로써 천지에 용납 못할 죄를 저질렀사옵니다.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러나 왕은 조민수가 회군에 큰 공을 세웠으므로 중하게 논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먼 곳으로 귀양 보내는 데 그치게 하였다. 또 헌사가 상소하여 조민수와 이색이 상왕 옹립을 제의하고 우왕을 맞아들이려 한 죄를 물어 처단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왕은 변방으로 유배지를 옮기는 데에 그쳤다. 그 뒤로 대간이 계속 상소하여 논주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그랬었는데 창녕에 귀양가 있던 조민수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조민수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간의 상소가 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하, 조민수는 왕실을 가로막고 창왕을 왕으로 세웠사옵니다. 그 죄는 죽여도 부족할 것인데 요행이 형벌을 면하고 제 수명을 다 살고 죽었사옵니다. 또한 그 가문도 보존돼 있사오니 후진에게 징계를 보여준 것이 없사오며 이에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사옵니다. 왕은 정몽주, 백응염 등을 불러 다시 토의한 끝에 조민수의 가산을 몰수하였다. 조민수의 아들 조취기는 왕이 양릉의 성물 갈 때 호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곤장을 쳐서 죽였다. 위화도 회군의 두 주역 중 이성계는 국왕을 쥐락펴락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반해 또 한 사람인 조민수는 이렇듯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양왕 2년 12월의 고려 역사를 탐색하고 있는데요. 이때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 아니라 한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읍을 개경으로 옮기자는 환도 주장이 대두됩니다. 형조판서 안원이 그 장본인인데요. 주상 전하, 시인이 여론을 들어보니 서울을 한양으로 옮길 때 손실이 많았다 들었사옵니다. 한양으로 천도하기 전에 술사들이 천도의 명분을 뭐라 하였사옵니까? 하늘에서는 천재가 누누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매양지변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모두 개경의 지덕이 쇠한 탓이니 이곳 남경으로 옮기면 화가 풀어질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도읍을 옮긴 것 아닌가? 하오나 전하, 천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짐승이 사람을 해치고 사람들 중에는 간혹 불측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변괴가 멈추지 않고 있사옵니다. 이러한 바에 술사들이 말한 지덕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사옵니까? 듣고 보니 그대 말에 일리가 있다. 전하, 천변지계가 있다 하더라도 술수에 맡겨서 아득한 복을 바라는 것보다는 훌륭한 정치를 실시하여 하늘의 경고를 조심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사옵니까? 그래서 지금 형조판서는 과인에게 어찌하라는 것인가? 원컨대 전하께서는 위로는 하늘의 시기를 살피시고 아래로는 사람의 일을 헤아리시어 다시 개경으로 돌아간다면 시종하는 자들은 의지할 곳을 얻어 기뻐할 것이고 백성은 안정을 잃고 탄식하는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알겠느니라. 과인이 이 문제를 도당의 논의에 붙일 것이니 그리 알고 물러가 있으라. 황공하옵니다, 주상 전하. 안원이 올린 상소문에는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뒤에 맹호상인, 즉 사나운 호랑이가 사람을 해쳐서 화를 입는 호환이 발생하고 천변지계가 되풀이됐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개경환도를 주장했다는데 공양이 안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원의 상소문에 보면은 천변지계, 변계가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천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천도했지 않았느냐. 근데 천도하고 나서도 이 변계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 그러니 본래 천도하려고 할 때 그 명분으로 삼았던 게 그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민심을 달래는 것, 이게 올바른 길이지 천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죠. 천변지계가 자주 일어나자 도참설에 근거해서 개경의 지덕이 쇠약해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한양 천도를 단행했는데 한양에 와서도 그러한 현상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개경으로 다시 환도한다. 이런 얘기죠.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길 때 정치적인 여러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던 것처럼 개경으로의 환도를 결정한 내막에도 역시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이강한 교수는 무엇보다 한양에 도읍을 두고 나라를 운영하는 데 애로가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일단 기득권층들을 그 기저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천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한 나라의 수도가 중요한 것은 그 수도가 지방과 맺고 있는 관계 때문입니다. 그 지방과 맺고 있는 관계가 원활해야지 세금도 잘 거치고 또 거친 세금이 사고 없이 중앙으로 운송이 될 수 있겠죠. 국방 차원에서도 이렇게 중앙에서 이제 여러 지역의 군사를 파악한 다음에 국방이 필요한 지점으로 이제 파견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두 그 교통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 국가 중앙과 지방을 잇는 모세 혈관들이 다 구축이 돼 있어야 그 수도가 제 기능을 합니다. 세금을 걷어서 운송하는 좋은 로나, 군사를 지휘하고 이동하는 데 필요한 교통로 등이 오랫동안 개성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도읍을 덜컥 한양으로 옮기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문종 때부터 궁궐을 개창하는 식의 해서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 내부적으로는 수도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고려가 남경을 국가의 중심으로 삼았을 경우에 지방 여러 지역들과 이제 맺고 있었어야 되는 모세 혈관들은 구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차원에서 한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돌아오죠. 근데 이후 다 잘 아시겠지만 조선 전기에도 다시 또 한양 갔다가 또 개경 돌아오고 또 한양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프라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또 그 외에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강한 교수는 한양이 도읍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개경환도의 배경으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광철 교수와 함께 한양천도와 개경환도의 이면에 숨어있는 정치적인 측면을 분석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한양천도 자체를 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양왕이 적극 추진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전하, 지금 이성계 측에서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사옵니다. 곧 대관들이 대대적으로 환도를 주장하는 소를 올릴 것이옵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좋겠는가? 환도 요구를 받아들이시옵소서. 어차피 우리도 어느 정도 천도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사옵니까? 이성계파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공양왕의 입장에서는 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천도 배경 속에 윤희초 사건으로 상당히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그걸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했던 점이 그 배경의 하나로 이제 작용했다고 보는데, 천도 기간 동안에 어쨌든 그 윤희초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 이성계파의 이제 공세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공양왕이 천도의 효과는 이제 봤다. 그래서 이제는 환도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했을 것 같고. 그럼 이번에는 한양천도 자체가 이성계 세력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시종께서는 개경 환도의 계책을 궁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개경으로 환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였느냐? 그렇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한양천도를 추진할 때 개경에 기반을 둔 기득권 세력을 권력의 중심에서 밀어내자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렇군 말고. 그런데 한양으로 옮겨오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개혁에 저항해온 기득권자들이 모두 한양으로 이사를 왔다면 모를까. 상당수가 옛도 없진 개경에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하여 우리는 개경에 있는 기득권 세력도 상대해야 하고 한양으로 옮겨온 반대파들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그래, 그건 사실이야. 게다가 국가적으로도 두 군데의 수도를 경영하려니 비용도 많이 들고 영도 서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 환도 여론을 조성해서 국왕을 압박해야 합니다. 개경 환도에 관한 상소문은 제가 작성하겠습니다. 알겠으니 그리하라. 이렇게 해서 이성계 측에서 공양왕에게 개경 환도를 압박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개경과 한양 두 곳을 다 이제 운영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개경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한양으로 천다한 이후에도 다 이쪽으로 이주해서 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두 서울을 운영하는 데 따라서 정치 세력들을 이제 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판단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성계파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개경으로 환도할 것을 강력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끝내는 개경으로 환도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공양왕 3년 2월. 출발 준비들 하시오. 전하, 결국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었사옵니다. 그러게 말이요, 이시정.
전하께서는 환도하는 것이 기쁘신 듯 하옵니다. 이시중도 표정이 밝구려. 자, 우리는 개경으로 돌아갈 것이다. 출발하라. 예, 전하. 출발하라! 이렇게 해서 한양 천도는 없던 일이 됐고 공양왕은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공양왕과 이성계의 경우 개경으로의 환도를 두고 각각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을진 모르나 아마도 가장 기뻐한 사람은 개경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겠죠. 왕이 남경으로부터 돌아오니 개경 사람들이 기뻐 맞이하였다. 그렇다면 이 시기 이색은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여 전인 공양왕 2년 11월의 고려사 저력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이색과 우현보 그리고 권중화의 죄를 사면하고 편리한 대로 거주하도록 자유를 주었다. 그리고 개경환도 직후에는 공양왕이 경연에서 정몽주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사람들이 중국의 고사만 알고 우리 고려왕조의 역사를 몰라서야 되겠는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근대의 역사도 모두 편수하지 못했고 선대의 실록 또한 자세히 알지 못한 실정이옵니다. 이제라도 편수관을 두어서 역사를 편찬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리하라. 이색과 이승인의 직첩을 돌려주고 그들에게 실록을 편찬하게 하라. 그리하겠사옵니다, 주상 전하. 그러나 이색 등에 의한 실록 편찬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고려가 멸망의 길을 갔기 때문이죠.